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화려함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법이지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웨딩홀 대기실은 오늘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욕망과 차가운 진실이 뒤섞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방을 가득 채운 순백의 수국과 백합 향기가 코끝을 찌르지만 그 우아한 향기 밑바닥에는 비릿한 돈의 냄새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마치 아름다운 꽃밭 아래 썩어가는 사체가 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거울 속에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를 지으며 눈부신 티아라를 쓰고 있는 이수진, 그리고 그 뒤에는 마른 손으로 신부의 목걸이를 채워주는 오순례 여사가 서 있었지요. 순례는 평소보다 부쩍 수척해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보다 훨씬 더 고단해 보이는 안색과 깊게 패인 주름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마셔온 달콤한 독이 남긴 상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순례의 손가락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수진의 목에 닿을 때마다 수진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다 왔구나 하고 말이죠. 엄마, 나 정말 예뻐요? 꿈만 같아. 30년 전에 잃어버린 엄마를 찾고 이렇게 멋진 결혼식까지 올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야. 정말 사랑해. 수진이 순례의 손을 잡으며 애틋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다이아몬드보다 맑아 보였으나 순례는 그 눈동자 뒤에 다리를 틀고 앉은 거대한 구렁이를 보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며 나타나 순례의 무너진 가슴에 다시 불을 지폈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순례의 찻잔에 매일 조금씩 독을 탔고 순례의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거액의 재산 포기 각서를 들이밀던 가짜였습니다. 순례는 수진의 가식적인 눈물을 보며 가슴속으로 시퍼런 칼을 갈았습니다. 순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은 그것이 단순히 몸이 약해진 탓이라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떨림이 아니라 터져나오려는 짐승 같은 분노를 억누르는 사자의 경련이었습니다. 순례는 기억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수진이 방심한 틈을 타 서재의 화분 뒤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확인했던 그날을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던 수진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순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언니, 그 할망구 드디어 유언장에 지장 찍었어. 약 기운 때문인지 정신이 아주 오락가락하더라고. 결혼식 끝나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낼 거니까 걱정 마. 아예 거기서 평생 못 나오게 손 써놨으니까 우린 이제 그 할망구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기만 하면 돼. 그 목소리를 듣던 날 순례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진짜 딸 은수가 수진의 집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식모 노릇을 하며 짐승처럼 구박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순례는 그날 이후 수진이 주는 약을 절대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감추었다가 수진이 나가면 화장실 변기에 뱉어냈고 수진 앞에서는 더욱 정신이 나간 치매 노인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거울 속 순례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지만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수진은 그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눈이 부시게 예쁘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 엄마도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지? 순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무겁게 끝을 맺었지만 중간중간 섞인 부드러운 말투는 묘한 공포를 자아냈어요. 순례는 수진의 목에 걸린 무거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것은 수진에게는 승리의 훈장이겠지만 순례에게는 그녀의 목을 조를 가장 화려한 밧줄이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식장으로 들어가야 해. 이따 신부 입장할 때 엄마가 내 손 꼭 잡아줄 거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행복한 모녀인지 말이야. 수진이 순례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술래는 가만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곧 도살장에 끌려갈 짐승을 달래는 사육사처럼 혹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말입니다. 문 밖에서는 웅장하고 성대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추악한 사기극의 클라이맥스가 오르려 하고 있었지요. 술래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시퍼런 살기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드레스 속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와 한 실장에게 보낼 신호기를 확인하며 조용히 입술을 뗐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듣지 못한, 하지만 하늘이 들었을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가 입은 그 하얀 드레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수의가 될 거란다.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화려한 선물은 내 손목에 채워질 차가운 수갑이야. 식장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수지는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치켜들고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술래의 소나기에는 30년의 한과 죽음보다 깊은 원한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30년을 돌아온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때로 잔인한 조각가와 같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단단했던 바위의 모양을 바꾸고 울창했던 숲을 황량한 초원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가슴속에 박힌 깊은 옹이만큼은 그 어떤 세월로도 깎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술래 여사에게 지난 30년은 숨을 쉬어도 공기가 허파를 찌르는 듯한 통증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밤 은수의 이름을 부르다 잠들고 꿈속에서조차 아이를 찾아 헤매던 그녀에게 인생은 그저 견뎌야 하는 형벌이었지요. 그 기적 같은 만남은 1년 전 어느 맑지만 서늘한 가을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술래는 이제는 날가해진 아기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고 카메라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은수야, 살아만 있어 다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놓친 그날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 간절한 비명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만에 한 젊은 여자가 술래의 회사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술래가 방송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은수의 세밀한 특징들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읊어댔습니다. 왼쪽 발뒤꿈치에 있는 작은 점의 위치부터 은수가 가장 좋아했던 빨간 꽃무늬, 손수건에 해진 모서리 문양까지 말이죠. 술래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단숨에 부서져 내리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나 은수예요.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니라고, 언젠가는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엄마 품 냄새만큼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수진이 술래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어깨를 떨며 통곡했을 때 술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조차 99.9%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으니 의심할 여지는 추호도 없었지요. 술래는 그날로 수진을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보상해주고 싶어 술래는 수진이 원하는 것이라면 밤하늘의 달이라도 따다줄 기세였습니다. 최고급 가구로 방을 채우고 유명 디자이너의 옷들로 벽장을 채우며 술래는 비로소 사람답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래가 행복의 단꿈에 젖어있던 그 첫날 밤 수진의 진면목은 어두운 복도 끝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술래가 은수를 위해 정성껏 마련한 방의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의 얼굴에서 가련한 딸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벗듯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수진은 술래가 선물한 최고급 실크 잠옷의 촉감을 비웃듯 만져보더니 거칠게 벗어던지며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장솜에 독한 리무버를 묻혀 순한 눈매를 그리던 화장을 거침없이 지워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선량하고 순진한 은수가 아닌 욕망과 도끼로 번들거리는 낯선 여자의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지요. 수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방금 전 순례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던 그 달콤한 목소리는 간데 없었습니다. 나야. 할망구 완전히 넘어왔어. 예상보다 훨씬 멍청하더라고. 유전자 검사지 위조하는데 브로커한테 돈 좀 썼는데 금방 본전 뽑겠어. 이 집 장난 아니야. 금고 안에 든 거 하나만 털어도 평생 먹고 살겠더라고. 지금은 일단 효녀 노릇 제대로 하면서 할망구 눈부터 멀게 해야지. 수지는 나지막하게 낄낄거리며 침대 위에 놓인 순례와 찍은 사진을 경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순례의 진짜 딸인 은수의 불행을 훔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전전하던 진짜 은수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의 소지품과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갈취하여 순례의 딸로 완벽하게 둔갑한 것이었죠. 수진에게 순례의 사랑은 그저 재산을 털어먹기 위한 맛 좋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은 순례가 깊이 잠든 밤이면 쥐새끼처럼 저택 곳곳을 뒤지며 금고의 위치를 파악했고 순례가 선물한 고가의 보석들을 사진 찍어 작물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순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문 밖에서 딸이 혹여 잠자리가 낯설어 깰까봐 혹은 이 모든 게 꿈일까봐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서성였지요. 우리 은수 잘 자야 할 텐데.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방 안의 악마와 방 밖의 천사. 그 지독한 비극이 오순례 여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커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순례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모든 재산을 가로챌 독한 계획들이 실타래처럼 엉켜가고 있었고요. 기적이라 믿었던 그 만남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였다는 것을 순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란 것은 아무리 두꺼운 비단으로 덮어도 그 예리한 끝을 숨길 수 없는 법이지요. 수진이 촘촘하게 쳐놓은 거미줄에 순례가 칭칭 감겨가던 그 무렵 운명의 바퀴는 순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아주 느리게 하지만 단호하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가릴 수는 있어도 어미의 본능까지 가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그가 평생을 갈구해온 결핍을 미끼로 삼는 것이지요. 순례에게 그것은 30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체온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례의 침실로 향기로운 허브차를 들고 찾아오는 수진의 모습은 영락없는 효녀의 전형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가를 타고 들어올 때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마치 평화로운 가정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속에는 순례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색무취의 독이 침잠해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례가 차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모습을 관찰했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아니라 실험용 쥐가 독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관찰자의 서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순례가 찻잔을 내려놓으면 수지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차는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구한 거야. 엄마가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니까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었대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해. 그래야 나랑 오래오래 이 행복을 누리지. 수진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순례는 매번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잔을 비울수록 순례의 정신은 맑아지기는커녕 짙은 새벽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흐릿해져만 갔어요. 분명 방금 놓아둔 열쇠인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글자들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시야에서 증발하곤 했지요. 순례는 그저 자신이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고 너무 큰 행복에 취해 정신을 놓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수지는 이 틈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례의 기억이 가물거릴 때마다 아주 정교하게 가스라이팅에 그물을 쳤어요. 엄마, 그 서류 어제 나한테 벌써 넘겨주셨잖아요. 어머, 벌써 잊으신 거예요? 방금 저랑 약속하셨는데. 정말 걱정돼요, 엄마. 수진의 걱정 어린 말투 뒤에는 순례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례는 점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수진의 말만이 진실인 양 매달리게 되었지요. 저택은 이제 순례의 안식처가 아닌 수진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박힌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은 순례의 방과 거실, 심지어 서재의 책상 밑에까지 초소형 도청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순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혼잣말로 무슨 고민을 하는지까지 수진의 손바닥 안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순례는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경고음 같은 작은 울림이 들려왔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 본능적인 의심조차 수진이 건네는 다음날 아침에 차 한 잔에 다시금 흐릿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 소파에서 깊은 약 기운에 취해 잠이 들었던 순례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에 상냥한 수진의 말투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날카롭고 비릿한 탐욕에 찌든 여자의 날 선 외침이었습니다. 수진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 생각보다 질기네. 약 용량을 조금 더 높여야겠어. 결혼식 전까지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야 재산 상속 절차가 깔끔해지거든. 걱정 마. 이미 치매 진단서 떼어줄 의사도 섭외해 놨으니까. 순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자신이 딸이라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잔인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진실. 순례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죽음보다 더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부리던 허들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녀가 순례의 곁으로 다가와 떨어진 담요를 덮어주던 순간 순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순례의 영혼은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듯 요동쳤습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표현은 결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서서 자신에게 담요를 덮어주던 아이 수진이 근본 없는 고아라며 무시하고 학대하던 그 일꾼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순례의 영혼은 30년 전 그 차가운 겨울 파출소 앞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아이의 이마 언저리, 잔머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곳에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3살 무렵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거실 모서리에 찧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던 그 상처였죠. 순례가 밤새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하며 입을 맞추었던 바로 그 흔적이었습니다. 핏줄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어서 머리보다 먼저 심장이 그 아이를 알아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은수였습니다. 가짜 딸 수진의 밑에서 자기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주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몸이 많이 차가우신데 따뜻한 물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학대로 인한 깊은 두려움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례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 통곡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지요. 지금 여기서 아는 척을 했다가는 저 독사 같은 수진이 이 가련한 아이를 또 어떻게 해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순례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가에 힘없는 침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척,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 척 연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 통화할 때의 도끼는 온데간데였고 다시금 가련한 딸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잠드셨는데 왜 깨워?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이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수진이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바닥으로 밀려나 고개를 숙였지요. 술래는 감긴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피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금지옥역,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이 저런 천하의 요물 밑에서 매를 맞고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니요. 술래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수진의 머리채를 휘잡고 싶었지만 술래는 주먹바닥이 피로 젖을 만큼 손톱을 세워 참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아주머니 담요가 떨어지셨길래. 잘못했습니다. 입 닥치고 나가서 부엌 청소나 해. 그리고 너 내가 말했지? 내 그 재수없는 얼굴만 보면 기분이 잡치니까 당분간 지하방에서 나오지 마. 알았어? 수진의 날카로운 하이힐 끝이 아이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아이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지요. 수진은 아이가 나가자마자 술래의 침대 맡에 앉아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손길로 술래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술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더 깊게 잠든 척 숨소리를 골랐습니다. 엄마, 저런 천한 애들 말 듣지 마요.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불쌍한 애니까. 엄마한테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 알지? 어서 약 먹고 한숨 더 자요. 그래야 내일 예단 보러 갈 기운이 나지. 수진이 내미는 약은 이제 술래에게 사약과 다름없었습니다. 술래는 수진의 손길을 받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은수야, 내 딸 은수야. 엄마가 미쳤지. 너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저 악마를 안방까지 끌어들였구나.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전연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내 인생을 돌려줄 테니까. 술래는 수진이 건네는 물컵을 받아 마시는 척하며 혀 밑에 약을 단단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방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술래는 다시금 몸을 떨었습니다. 수진이 은수를, 진짜 은수를 결혼식 직후 해외의 어두운 곳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은수의 존재가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까봐 아예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수진이 외출한 틈을 타 서재 깊숙한 비밀금고 안에 숨겨두었던 구식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곳은 회사의 보안팀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은수를 잃어버렸을 때 유일하게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키며 전국의 보육원을 찾아 헤매주었던 지금은 퇴직한 비서실장 한 실장이었습니다. 한 실장님, 저예요, 술래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해요. 아주 실력 좋고 입 무거운 사람들로. 제 딸을 찾아야겠어요. 아니, 이미 찾았어요. 이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집이란 자고로 온기가 머물고 웃음이 담겨야 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술래의 저택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대리석과 고가의 명화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암벽에는 배신이라는 곰팡이가 검게 슬어 있었고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옥죄는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술래는 그 무덤 속에서 죽은 듯이 엎드려 오직 복수의 칼날을 가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지요. 한 실장과의 연락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진이 설치한 도청기와 카메라를 피해 술래는 화장실 물을 크게 틀어놓거나 청소기 소음이 집안을 채울 때만 짧게 지시를 내렸어요. 평생 술래의 그림자로 살아온 한 실장은 수십 년 전 은수를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서슬퍼런 각오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술래의 지시에 따라 수진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이전에 저질렀던 신분 세탁과 사기 전가들을 하나둘씩 낚아 올렸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 여자의 뒤에는 거대한 사기 조직이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도 그들이 짠 판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판을 뒤집을 화약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실장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순례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눈앞에서 진짜 딸 은수가 당하는 수모를 지켜보는 일이었지요. 수지는 결혼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은수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부려먹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게 하고 무릎을 꿇려 거실 바닥을 닦게 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없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순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고 입을 반쯤 벌린 채 멍청한 노인네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내 딸이 매를 맞는데, 내 딸이 모욕을 당하는데 엄이라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지독한 무력감은 순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지요. 순례는 은수가 닦아놓은 바닥에 수진이 일부러 커피를 쏟으며 비웃을 때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피를 치맛자락으로 가리며 허공을 향해 실없이 웃어 보였어요. 어머, 우리 딸. 커피가 향이 참 좋구나. 나도 한 잔만 줄래? 순례의 갈라진 목소리에 수지는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 치매 환자가 무슨 커피야. 잠이나 자. 수지는 순례를 거칠게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을 겁니다. 닫힌 문 뒤에서 순례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가운 침묵 속에 어떤 거대한 함정이 파여가고 있는지를요. 순례는 밤마다 잠든 척하며 서재에서 수진이 빼돌리려던 비자금 장부와 유전자, 검사 위조 브로커와의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복사하여 한 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를 안전하게 빼낼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지요. 은수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어미의 향기에 이끌리듯 가끔 순례의 방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순례는 수진의 눈을 피해 은수의 손바닥에 짧은 메모를 적어 쥐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곧 구해줄게. 은수는 그 메모를 읽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순례의 발치를 만졌지요. 결혼식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이미 자신이 이 저택의 안주인이자 거대 기업의 후계자가 된 양기고만장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순례에게 먹이던 독약의 양을 서서히 줄였습니다. 이미 순례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했기에 굳이 더 먹여서 결혼식 날 시체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것이 수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정신이 맑아질수록 순례의 복수심은 더 차갑게 식어 견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할 날짜와 수진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결혼식장의 도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모든 증거는 수집되었고 한 실장의 조력자들은 결혼식장의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진아, 내가 꿈꾸는 그 화려한 예식장이 내 인생의 무덤이 될 거란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내 딸 은수가 내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 나타날 거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저택을 감쌌습니다. 순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연기는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요양원으로 실려가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집을 떠날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심판자의 모습일 것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일이라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마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네야 하는 일입니다. 순례가 요양원으로 강제 이송되기로 한 날 아침, 저택의 정원에는 서리빨 같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잔혹한 이별을 미리 애도하기라도 하듯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수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술래의 낡은 옷가지 몇 벌을 짐 가방에 대충 쑤셔 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이제 이 집에서 술래의 흔적을 지우는 일만 남았으니 그녀에게 오늘은 독립기념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곧이어 대문 앞에는 사설 요양원의 구급차가 도착했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거기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고 계세요. 내가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서 면회 갈게. 알았지? 수지는 사내들 앞에서 다시금 눈물을 훔치며 효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술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수진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우리 은수, 가지마. 엄마 무서워. 술래에 비굴할 정도로 처절한 연기에 수지는 내심 역겨움을 느끼며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내들이 술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들것에 눕혔지요. 차가운 가죽끈이 술래의 손목을 묶을 때 술래는 살점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지만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진짜 딸 은수였습니다. 수지는 술래를 실은 구급차가 떠나자마자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은수의 머리채를 휘잡아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 승용차로 밀어 넣었지요. 너도 이제 볼일 다 끝났어. 너 같은 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생 썩는 게 도와주는 거야. 수진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멍청한 노인네라고 비웃던 술래가 파놓은 함정은 이미 구급차 안에서부터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구급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요양원 직원이 아니라 한 실장이 고용한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차가 저택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술래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서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묶었던 끈을 단숨에 풀고 상체를 일으켰지요. 한 실장님, 지금입니다. 은수를 실은 차를 추적하세요. 절대로 놓쳐선 안 됩니다. 술래의 명령에 따라 복병처럼 숨어있던 검은 차량들이 수진이 보낸 은수의 차량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순식간에 끝이 났지요. 한 실장의 부하들이 은수를 구출해 술래의 구급차 안으로 데려왔을 때 술래는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어미의 품으로 은수를 껴안았지요. 은수야, 내 딸 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은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이 여인의 품에서는 낯설지 않은 향기가 났어요.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잠결에 맡았던 포근한 흙냄새 같기도 하고 갓 구운 빵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술래의 등을 어루만지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술래는 은수를 한 실장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곳에는 최고의 의료진과 심리치료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은수가 안정을 취하는 동안 술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을 뱉으며 숨죽이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도구로 삼고 인생을 짓밟은 악마들을 처단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지요. 수진아, 내가 요양원으로 보낸 건 늙은 오술래가 아니라 내 목을 칠 칼날이란다. 내가 가장 화려하게 웃을 그날 내가 너를 무덤 속으로 초대해 주마. 안전가옥의 창밖으로 노을이 피비린내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한 실장이 가져온 수진의 범죄 증거 목록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이 좋은 법이지요. 이제 술래의 손에는 수진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완벽한 패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악마는 대개 가장 화려한 빛 뒤에 숨어 있는 법이지요. 술래가 안전가옥에서 은수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는 동안 한 실장은 수진의 과거라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다고 믿었겠지만 죄의 발자국은 아무리 지워도 핏빛 얼룩을 남기는 법입니다. 한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이수진이 아니라 이수자라는 본명과 함께 그녀가 거쳐간 수많은 사기 행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회장님, 이 여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미 세 차례나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산 사기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의문사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문 브로커 조직과 손을 잡고 회장님의 기업 전체를 삼키려 했던 겁니다. 한 실장의 보고는 순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뒤에는 그녀를 가짜 딸로 만들어 보낸 사설 도박 조직과 위조 전문가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지요. 심지어 수진과 결혼하기로 한 재벌가 아들 김도윤 역시 조직에서 내보낸 전과자 출신의 연기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순례의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계약한 피비린내 나는 동업자들이었던 것이죠. 순례는 그들의 대담함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들의 판이 클수록 그 판이 무너질 때의 굉음 또한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지는 저택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를 요양원으로 치워버렸으니 이제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지요. 그녀는 순례의 안방 점령도 모자라 순례가 평생 모아온 골동품과 예술품들을 경매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순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늙은이, 진작 이렇게 내놓지 그랬어.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수지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의 존재는 꿈에도 모른 채 결혼식 날 입을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의 레이스를 매만지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순례는 그 시각 은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은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을 직접 만들고 아이가 즐겨 듣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지요. 은수야, 기억나니? 내가 이 노래만 들으면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었단다. 순례의 정성에 은수의 멍했던 눈동자가 조금씩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순례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따뜻해요. 이 냄새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두 모녀가 눈물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동안 한 실장은 수진의 결혼식장에 투입될 전문 보안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진이 매수한 줄 알았던 호텔 직원들은 이미 한 실장의 사람들로 교체되었고 식장 대형 스크린에는 축하 영상 대신 수진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 주마. 그게 내가 좋아하던 그림 아니었니?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잉태한 대지의 숨죽임과도 같았지요. 수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친구들과 함께 요란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수천억 원대의 지분과 부동산을 떠올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지요. 야, 너희도 오늘 마음껏 마셔. 내일부터는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까는 사모님이 될 거니까. 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이라는 마약에 취한 사기꾼의 오만함만이 가득했지요. 그 시각 순례는 안전가옥의 작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한복 한 벌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순례가 은수의 결혼식 날 입으려고 30년 전에 미리 맞추어 두었던 세월의 덮개가 앉은 비단 옷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옷감을 쓰다듬으며 지난날의 고통과 회한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은수야, 엄마는 오늘 밤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일이면 너의 잃어버린 30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은수는 이제 제법 정신을 차려 순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수진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행과 순례가 자신의 진짜 엄마라는 사실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은수는 순례의 거칠어진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순례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심판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한 실장은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섭외한 가짜 부모들과 브로커 조직원들도 식장 입구에서 한 명씩 체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퍼런 정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순례는 수진이 건네주었던 독약을 떠올렸습니다. 그 독약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렸을지는 몰라도 어미로서의 영혼은 더욱 단단하게 벼려놓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스위트룸 거울 앞에 서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지막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순례가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례는 이미 그녀의 모든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켰고 그녀가 믿고 있는 조직원들은 이미 경찰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요. 수진이 꿈꾸는 내일의 태양은 사실 그녀를 태워버린 지옥의 불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순례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내일의 복수가 단순히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내 딸 은수가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는 문이 되게 하소서. 순례의 기도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말은 끝났고 오직 행동만이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색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이가 순백의 하얀색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백색은 그 어떤 색보다도 탁하고 추악한 욕망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산란하며 하객들의 보석 위로 떨어졌지요. 서울에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든 이곳은 겉으로는 세기의 축복을 약속하는 성전이었으나 실장은 이수진이라는 탐욕스러운 연출자가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너의 장중한 선율이 홀 안을 가득 메우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신부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프랑스 장인이 수개월에 걸쳐 수놓았다는 수억 원대의 명품이었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자락에 박힌 수만 개의 진주가 은하수처럼 넘실거렸고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미소는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번뜩였습니다. 수진은 버진 로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순례 여사가 평생 일궈온 거대한 성벽 위를 짓밟고 올라가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보여? 이 모든 게 이제 내 거야. 저 멍청한 노인네는 요양원에서 죽어갈 테고 나는 이 나라 최고의 귀부인이 되는 거지. 수진은 신랑 도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 역시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두 악마의 결합을 지켜보며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례자가 단상에 서고 장내에는 엄숙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반지만 교환하면 수진의 계획은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옥에서 돌아온 어미의 분노가 이미 그들의 발밑에 거대한 지뢰를 매설해둔 상태였지요. 주례사가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장내의 모든 조명이 거짓말처럼 꺼져버렸습니다. 암흑이 찾아온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는 당황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요. 어머, 정전인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은 당황하여 도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호텔 지배인 당장 불러. 그녀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섬뜩한 푸른 빛을 내뿜으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례 여사의 침실을 비추는 거친 입자의 CCTV 화면이었지요. 화면 속에서 수지는 냉혹한 표정으로 찻잔에 정체 모를 액체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디오는 더욱 충격적이었지요. 이거면 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노인네 뇌를 녹여버릴 거야. 그래야 유언장에 지장을 찍어도 아무도 의심 안 하지. 안 그래, 자기야? 스크린 속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비릿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 어린 눈으로 단상 위의 신부를 바라보았고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가짜야. 저건 조작된 거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브로커와 만나 유전자 검사지를 위조하는 장면, 진짜 딸 은수를 때리고 발길질하며 인신매매를 모의하는 음성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지웠는데. 수진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드레스 자락을 휘날릴 때 식장의 육중한 뒷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두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요양원에 있어야 할 오순례 여사,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단아한 차림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수지는 유령을 본 듯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먹였던 독약을 모두 이겨내고 어미로서의 위엄을 되찾은 사자의 모습이었지요. 순례는 하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버진 로드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진에게 짓밟혔던 진짜 딸 은수가 서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빼앗긴 제자리를 찾으려는 강인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지요. 수진아, 아니 이수자 씨. 내 딸의 30년을 훔치고 내 진심을 독약으로 갚은 소감이 어떠니? 내가 입은 그 하얀 드레스가 수의가 될 거라 말하지 않았더냐. 순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식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하객들은 침을 삼키는 것조차 잊은 채 이 장엄한 심판의 현장을 지켜보았지요. 수지는 단상 위에서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어야 해. 내가 준 약을 다 마셨잖아. 수진의 자백과도 같은 절규에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수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부케를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은수가 여기 살아있어. 당신이 훔친 이름, 당신이 가로챈 엄마,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내 인생. 오늘 모두 돌려받으러 왔어. 은수의 단호한 선언에 하객들 사이에서는 세상에, 저 애가 진짜 딸인가 봐. 정말 천벌을 받으려니네.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가짜 신랑과 들러리들은 이미 한 실장의 보안팀에 의해 제압되어 식장 구석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수진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순례는 수진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주인에게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지옥으로 돌아가야지. 순례가 수진의 목에서 목걸이를 가차없이 뜯어냈습니다. 수진은 드레스가 찢기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경찰의 손에 붙잡혔지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 조명 아래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신부는 이제 화장이 검게 번진 채 괴성을 지르는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웨딩 마치보다 더 경쾌하게 식장을 울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박순례 회장의 딸이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수진의 광기 어린 외침은 식장 출구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순례는 은수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짜 제 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식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한 축제의 장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순례의 말이 끝나자 식장 안에는 수진이 등장했을 때보다 수만 배는 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파멸에 대한 환호이자 30년을 돌아온 모녀의 재회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순례는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은수야,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정말 집으로 가자. 화려했던 예식장은 이제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티아라와 찢어진 베일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잔해일 뿐이었지요. 순례와 은수는 그 잔해를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빛이 쏟아지는 출구를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수는 차가웠으나 그 끝에서 맞이한 모녀의 눈물은 그 어떤 태양보다도 뜨겁고 찬란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정막과 함께 비온 뒤의 숲처럼 맑은 공기가 찾아오는 법이지요. 수진과 그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차가운 쇠창살 안으로 떠난 후 순례의 저택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시리고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제 은수의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맑은 웃음소리가 배어들었고 정원에는 30년 전 은수가 좋아했던 연꽃들이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 화려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순례는 가장 먼저 저택의 모든 가구와 벽지를 바꾸었습니다. 수진이 머물며 탐욕의 시선을 던졌던 그늘진 흔적들을 단 한 조각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수진이 숨겨두었던 도청기와 카메라가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순례는 비로소 자신의 집에서 온전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만 화려했던 공간은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사는 집다운 온기를 품기 시작했지요. 되찾은 이름과 매일의 기적. 무엇보다 큰 변화는 법적인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순례는 한 실장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서류들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가짜 딸 이수자가 조작했던 입양 기록을 말소하고 진짜 딸 은수의 이름을 가족관계 증명서 가장 윗자리에 올렸지요. 은수가 박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새 주민등록증을 받아들던 날, 두 모녀는 구청 앞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비로소 되찾은 진짜 이름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네요. 누군가의 그림자도 이름 없는 일꾼도 아니라 엄마의 딸 박은수로요.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례는 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은수야. 이제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뺏어갈 수 없단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고 나는 그저 내 옆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 거야. 순례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은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특히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와 수진에게 이용당했던 은수처럼 기억을 잃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쉼터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했지요. 개관식 날 순례는 화화로운 정장 대신 은수가 직접 골라준 단아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돈이란 것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칼날이 됩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이 칼날들을 녹여 따뜻한 밥을 짓는 솥을 만드는데 쓰고자 합니다. 제 딸을 찾아준 이 세상의 진 빚을 이제야 조금씩 갚아나가려 합니다. 순례의 진심 어린 연설의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진의 악행에 치를 떨던 이사진들도 순례의 건강을 걱정하던 오랜 지인들도 모두 모여 진정한 명예의 회복을 축하했지요. 은수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이제 기적처럼 빠른 속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수진에게 당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악몽으로 찾아와 그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순례가 끓여주는 따뜻한 대추차 향기와 다정한 손길이 그녀를 현실의 평온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상처 위로 덧칠해진 따스한 일상. 두 모녀의 일상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은수에게 가장 결핍되었던 것은 거창한 유산이 아니라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였지요. 순례는 매일 아침 은수보다 먼저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엄마 몸도 아직 다 안 나았는데. 잠이 덜 깬 얼굴로 내려온 은수가 투덜거리면 순례는 인자하게 웃으며 주걱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니란다. 30년 동안 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준 게 이 엄마는 평생의 한이었어. 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그 어떤 보약보다 낫단다.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서 제철 나물을 고르고 각 구운 빵집 앞에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었죠. 순례는 시장 상인들이 아유 따님인가 봐요. 엄마랑 붕어빵이네. 라고 말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듯한 표정으로 덤을 얹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30년 전 은수를 잃어버렸던 그 재래시장 입구를 함께 찾았습니다. 순례에게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은수는 순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울지 마세요. 우리 오늘 여기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사 먹고 슬픈 기억은 다 덮어버려요. 은수의 용기 있는 말에 순례는 비로소 그 길목에 서려 있던 30년 전의 악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 무관심. 한편 감옥에 갇힌 수진에게서는 가끔 한 실장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다른 죄수들과 싸우며 비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요. 수진은 순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악에 바쳐 저주를 퍼붓는 편지를 수십 통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편지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 실장이 물으면 순례는 조용히 병로를 가리켰습니다. 읽지 말고 그대로 태우게.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 집 거실에 울려 퍼지는 것조차 우리 은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수진의 탐욕과 거짓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때 순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처절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무관심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순례의 마음속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어둠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수 역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수진의 밑에서 일꾼으로 불리며 자존감을 짓밟혔던 아이는 이제 재단의 운영을 배우며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은수는 자신처럼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길을 잃었었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반드시 내 이름을 불러줄 거야. 은수의 진심 어린 위로는 많은 아이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봄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그 정원의 정자입니다. 노을이 피비린내가 아닌 황금빛 축복처럼 대지를 적시는 저녁이었지요. 순례와 은수는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차에는 독약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우리 같이 정원을 더 예쁘게 가꿔봐요. 여기 이 자리에 엄마가 좋아하는 수국도 심고 제가 좋아하는 라일락도 심고요. 그래, 은수야. 꽃들이 가득 피어나면 우리 집이 정말 숲속 궁전처럼 보이겠구나. 돌아오는 봄에는 친구들도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자꾸나. 순례는 은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이 그리고 반평생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이제야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겨울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그 추위를 견뎌낸 뿌리만이 가장 깊고 그윽한 향기를 지닌 꽃을 피워내는 법이지요. 술래는 정원에 가득 핀 연꽃들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마지막 독백을 남겼습니다. 긴 겨울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바람이 불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은수야, 내가 내 곁에 있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이 순간,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봄이 찾아왔구나. 이 봄은 아마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아.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두 모녀의 그림자가 버진 로드보다 더 아름다운 길 위에 길게 겹쳐졌습니다. 그들의 뒤로 흐르는 배경음악은 이제 슬픈 마이너 소나타가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메이저 교향곡이 되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고통은 사가서 지혜가 되고 눈물은 굳어서 보석이 된 오순례 여사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가장 찬란한 빛 속에서 완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순례와 은수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지독한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그 진흙을 뚫고 올라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를 내뿜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따사로운 햇살과 향기로운 꽃길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순례 씨와 은수 양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끝엔 반드시 따스한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진실된 인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길어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창밖의 노을을 보며 혹은 고단한 퇴근길의 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과 오늘 느낀 감정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절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